표창원의 뉴스 하이킥 3부 경제를 속속들이 파헤치는 코너죠.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오늘도 라디오계 삼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소중한 댓글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리 리포터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우리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와 삼성전자 등이 장중에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금융시장 전반이 크게 흔들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밤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영향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결국 우리 금융시장에도 물가 급등, 인플레 공포가 닥친 건가요? 네, 이제 금융시장으로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비자의 관점에서 네. 물가를 봐왔다면은 이제 네. 물가 공포가 결국은 경기 침체 우려까지 이어지게 하면서 금융시장을 좀 파랗게 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금요일 밤에 이제 미국 물가 지표를 보면서 예. 야, 이게 어떻게 8.6%나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에 금융시장이 내리는 걸 보면서 우리 시장도 그렇겠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뭐 달러는 급등을 해가지고 달러원 환율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금융시장, 그러니까 증권시장도 많이 내렸고요. 연중 최저치를 찍었었죠. 찍고 아마 마감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또 이번 주가 또 중요한 시점이에요. 연준을 비롯해서 주요 중앙은행들이 세계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그런 주기 때문에 네. 이런 공포가 좀 당분간 결정되기까지는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네. 사실 소비자 물가 지수 미국에서 CPI 나온 거는 전달에 가장 높았던 게 한 8.5까지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네. 기대감은 그때 8.5가 가장 높았고 이제는 떨어진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었다가 시장의 뭐 일종의 뭐 컨센서스였다고 보면은요. 네. 그래서 시장의 예측이 한 8.3%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8.6%로 이전보다 더 높게 나오다 보니까 네. 아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앞으로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다는 공포감이 지금 가장 좀 크게 일었고 예. 목요일 날 이미 바이든 대통령 미국 정부에서 원래 정부가 소비자 물가지수 언급을 안 하는데 네. 이상한 발언이 나오긴 했습니다.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 조금 약간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 시장도 목요일 날 빠지고 금요일 날까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우리 네. 시장도 좀 크게 빠졌고 이렇게 되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강하게 높일 것이다. 라는 예상이 오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크게 나왔고 금리를 더 높이면 달러는 더 강해질 거고 그러니까 원화 약세도 나오고 불안한 모습이 오늘 완전히 표출됐습니다. 네. 왜 미국이 기침만 해도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감기에 걸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네. 오늘 정말 여실히 그걸 느낄 수 있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속절없이 떨어지니까 이 멘탈을 붙잡기가 너무 힘들다.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멘붕이에요. 이런 분들 많으셨어요. 가상자산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네. 뭐 한때 잘 나갈 때는 인플레 해지 수단이다. 뭐 혹은 이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해가지고 네. 어려울 때는 투자한다는데 오늘 더 빨리 도망가고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정말 멘탈 관리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좀 많이 노력을 하셨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전체적으로 왜 이렇게 그럼 물가가 많이 오르냐? 가장 큰 주범은 기름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기름값은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리오프닝,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수요 측면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네, 중국이 특히 그랬다면서요? 예,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는 어쨌든 우크라이나 네. 전쟁으로 인해서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니까 이런 지정학적인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연준이 그러니까 지난해부터 저희가 계속 물가 오른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랬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 부양책에 좀 부응을 해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증시가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제 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뒤늦은 숙제니까 더 많이 올려야지 되고,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침체까지 불러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유발하고 있는 거라 연준의 좀 안이한 물가 대응
네. 대해서도 한마디를 좀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네. 전쟁이 가장 큰 변수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을 그 연준은 심각하게 고려를 안 했던 것 같고요. 설마 러시아가 이 정도까지 나오겠어?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 버렸고 그 예측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유가는 속절없이 오르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농산물 가격까지 오르기 때문에 예. 실제로 어제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 앞서 이제 에너지 가격이 가장 먼저 앞선 그 가장 많이 오른 부분에 속하고 네. 농산물 가격이 올해 들어서만 미국이 10.1% 그러니까 푸드와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올랐거든요. 와. 그렇다 네. 보니까 3위권 정도의 이 음식물이 들어가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잡히질 않는 거죠.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는. 유가는 뭐 어떻게 한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곤란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또 전쟁이 길어지고 네. 그로 인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 급등하고 이런 것이 큰 원인이라면 이건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 인상 문제 네. 파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경우에 그렇고요. 네. 일단 그 영국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요. 예. 1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9% 우와. 정도 오. 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예. 여기는 일단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 아마 좀 뭐 더 공격적인 그런 행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 네. 유로존 같은 경우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대 물가 상승률인데 여기서는 물가가 이 정도면 13년 만에 최고치 수준이라고 해요. 와, 그래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도 물가가 13년 만에 맞아요. 최고치라면서요? 예.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최근에 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내렸거든요. 네. 3%로 내렸는데 그때 발표했던 4월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그러니까 이 회원국들의 CPI 상승률을 보면 9.2%입니다. 아. 상당히 높죠. 어허. 예, 그러니까 이미 지금 다른 나라, 전 세계 글로벌 인플레 우려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것들에 진짜 예민하게 반응하는 게 주식시장, 금융시장인데 오늘도 진짜 쭉쭉 빠지는 주식시장 보면서 많이들 답답하셨을 텐데 이렇게 금융시장이 뭔가 많이 불안해진다는 거는 그럼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그럼 물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예측이 반영된 건 걸까요? 그 경제학자들이 물가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금리 인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어허. 그래서 이제 다시 자이언트 스텝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보다 정점을 찍은 게 아니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 나오니까 네. 한 번에 미국의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를 올려버리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거의 언급이 안 되다가 어제 그제 해가지고 지금 막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네. 6월 달에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고요. 예. 만약에 자이언트 스텝을 안 간다 하더라도 미국이 올해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4번 정도 회의가 남았거든요. FMC 회의가. 예. 그 4번에 모두 0.5%포인트씩은 할 거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구나. 그렇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높아진다는 건 달러의 값어치가 높아진다는 거고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달러의 값어치가 미국으로 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벌어지면 신흥국에서 돈이 빠져서 또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더 불안한 마음을 노출하고 있는 건데요. 네. 이런 시기에는 주식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시세창을 안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다. 일단 이게 닫고 보지 보고 마시고. 있다 그래서 주가가 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많이 빠질 때는 매매를 할 수도 없거든요. 이미 빠져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시장이 안정된 다음에 네. 심리적으로 조금 어느 정도 본인도 안정을 찾고 난 다음에 시세창을 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기사를 보니까 또 공공요금 인상도 예. 예고돼 있다고 해서 물가는 뭐 앞으로 더 오르겠다 생각밖에 안 들던데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에너지 가격이 오른 것이 전기 가격, 가스 가격을 다 올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기요금을 4월하고 10월에 올리기로 했는데 7월에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지금 이제 선거도 끝났으니까 정치적인 부담도 좀 덜어졌으니까 네. 이제 좀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스 가격도 지금 가스공사가 갖고 있는 미수금이 상당히 좀 많이 축적이 됐다고 하거든요. 네. 한전 얘기 우리가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이 요금의 정상화, 뭐 인상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네. 이렇게 공공요금까지 올라버리면 근데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우리 생활을 쥐어짜듯이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스크류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스크류플레이션이요. 예, 정말 쥐어짠다는 네. 얘기죠. 그러니까 임금의 인상폭이 이만큼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물론 임금 인상에 대한 요구는 더 세질 수 있겠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게 우리 생활을 쥐어짜고 또 양극화의 어떤 그 갭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네. 김치현 기자님 네. 시세창을 당분간 안 보는 게 좋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건 자기 돈으로 여윳돈을 투자하신 분의 말씀이고 혹시라도 대출 받으신 분들이라면 금리 인상은 결국은 부담 증가로 네네. 이어질 테고 이 부분뿐만 아니라 결국 금리 인상으로 계속 장기화된다는 것은 침체로 또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금리 인상은 계속될까요? 그래서 수준과 속도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연준이 됐든 우리나라 한국인이 됐든 그 고민을 가장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선에서 금리를 얼마나 많이 올릴 수 있느냐가 지금 선택의 기로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한 시장에서 침체는 되지 않는 어느 정도 수준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금리를 계속 올리려고 할 때고요. 아하. 그 폭이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미국도 자이언트 스텝을 가냐 못 가냐는 경기가 받쳐주느냐 못 받쳐주느냐의 문제일 뿐이지 연말까지 지금 2.75에서 3% 선까지 금리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그만큼 수준까지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경기가 얼마나 받쳐주느냐가 가장 큰 문제겠죠. 이게 만약에 경기까지 못 받쳐준다면 인플레는 인플레대로 일어나고 네. 경기는 침체되는 아주 최악의 국면, 그걸 이제 저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근데 금리를 많이 올리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잡으려면 물가 상승을 막으려면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면 끝나는 거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는 건가요? 사실 그게 가장 좋은 여러 가지로 네. 여러 면에서 좋은 방법이고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유가를 그래도 떨어뜨릴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에 간다 안 간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렇죠. 어쨌든 공급량을 상당히 많이 쥐락펴락할 수 있는 게 이란과 더불어서 사우디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그동안에 좀 적대적으로 대해왔던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할 것이다라는 외신 보도들은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근데 그게 얼마나 효과를 줄 것이냐. 이거는 음.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 상승의 압박을 다 해소하지는 못하지 네.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네. 전 세계 경제가 더 이상 못 버텨서 러시아에 뭔가 요구를 들어주고 그들에게 굴복하는 모양새를 보인다면 우리가 러시아와 푸틴에게 지게 되는 것일 테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네. 러시아와의 전쟁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뭔가 방안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문제죠. 이게 삶의 문제하고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정부는 국민들의 여론이라든지 민심을 반해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하는데 명분을 내세워서 계속 러시아하고 그렇게 갈 것이냐는 앞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이냐의 문제고요. 그래서 전쟁이 빨리 끝나는 게 1번일 것 같고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이란하고 사우디가 워낙 관계가 안 좋거든요. 그렇죠. 미국이 이란 먼저 찾아갔잖아요. 예. 증산 좀 하자. 핵 문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랬는데 거기서 제대로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사우디 가가지고 사우디한테 증산해달라 그러면 야, 너네 우리하고 손잡고 있다가 이란 갔다 왔잖아. 우리 싫거든이라고 할 가능성이 지금 되게 높아서 국제관계라는 게 미국이 가서 해달라 그래서 할까라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가격은 결국엔 전쟁이 해결되는 게 1번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답하네요. 빨리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김유리 리포터. 사용자 단체 대표인 한국경영자 총협회 경총이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이 의뢰해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는 자영업자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금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보고서 또 설문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나 봅니다. 사용자 단체인 경총에서 나왔죠. 아하. 네. 예. 예. 일단 지금 내년에 최저임금을 노동계에서는 이제 10,000원 이상으로
만 1,860원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경영계에서는 재계에서는 이제 동결 내지는 뭐 많아야 3%를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 차이만 해도 벌써 뭐 2천 몇백 원이나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네. 네. 근데 요 협상을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려면 역시 여론몰이가 필요할 테니까 네. 경총에서 이제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냈는데요. 없었던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대해서 그러니까 업종별로 좀 차등 적용을 하는 게 어떠냐라는 주장을 펴기 위한 통계들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오히려 어떤 업종에서는 최저임금의 수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는데 근데 이게 업종별로 하는 게 해외에서 보면은 오히려 최저임금을 더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반대로 좀 그 최저임금을 어떤 업종에서라도 조금 더 낮춰보려고 이렇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노동계 입장에선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그렇죠. 네. 일단은 이 이슈가 앞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해, 두 해 이슈는 아니거든요. 계속 제기됐던 문제인데 예. 만약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러면 업종별 또는 지역별로 차별화할 때 근거를 뭘로 할 것이냐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을 가져오라라는 게 노동계의 입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건 자칫 잘못하면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지역적인 차별이 될 수 있는 문제 이런 부분을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노동계에서 쉽사리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앞서 우리가 너무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기업 측에서 얘기하는 어려움을 좀 노동계도 같이 분담하자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제기되는 거는 일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자가 일할 곳이 없어지면 노동자의 임금도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당분간 어려운 기간을 잘 돌파하자는 의미라면 다른 어떤 협의점을 찾아볼 필요는 있는데요. 예. 경총에서 제기한 자료도 보고 있으면 허점들이 좀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통계를 가지고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해석하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도 조금은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통계 말씀 주셨는데 늘 통계의 어떤 의도성 네. 또는 대상의 어떤 편협성, 네. 해석의 해석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이 늘 제기가 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경련에서 자영업자들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네.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이 경영에 부담된다. 이건 이미 조사하기 전에도 예측됐던 거 아닌가요? 네, 절반 이상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텐데 그렇죠. 저는 조금 이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치영 기자가 말씀하신 부분이 되게 맞는 부분 중에 하나가 네. 일할 곳이 있어야 임금 인상도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좀 인상을 자제하는 것이 맞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요. 생각해 보면은 최저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임금의 하한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굉장히 보장을 해주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데 네. 최근에 재계에서 얘기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프레임을 좀 보면은 최저임금 올리면서 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게 만든다. 요 프레임에 더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대기업은 사실 법으로 우리가 임금 어떻게 하라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이게 정말 하한에 있는 최저임금만 법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민들을 오히려 더 죄는 결과를 나오는 것이 최저임금 동결이나 뭐 혹은 그 인상 자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네. 이게 진짜 최저의 의미라는 것을 좀 벗어나게 하는 것이 최저임금인데 이게 좀 달리 쓰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네. 근데 지금 더구나 물가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더 낮추거나 동결하는 거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그 경총에서 내놓은 자료가 아까 제가 통계 얘기 잠깐 했는데요. 이 얘기하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할래요. 그 5년간 인상률을 41.6%로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들은 그 전에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미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상률이 별로 안 올라왔고요. 네. 그다음에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우리나라가 62%로 가장 거의 높게 나왔어요. 미국은 27%고 뭐 독일은 57%인데 우리나라는 62%나 된다. 그 얘기는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중위임금 자체가 낮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도리어 최저임금을 올려야 될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자료인데 네. 이걸 마치 너무 최저임금이 높은 것처럼 자료를 해석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문제고요. 최저임금은 개인적으로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라면 지금 최저임금이 10,000원 정도 선이잖아요. 네. 본인이 10,000원 받아서
생활하고 해보시고. 자녀들 교육하고 한다라고 예. 하면 부족한 건 명백합니다. 그렇죠. 명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논의를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앞서 계속 우리가 물가 얘기했지만 임금 빼고 다 오른다라는 네. 말을 했고요. 임금이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던졌었는데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만큼은 지금 두 분 말씀처럼 최저 생계 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인간다운 생활의 밑바닥일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만큼은 좀 함께 합의가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고맙습니다. 아닌데요. 아니에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월요일에 함께하는 경제 프로파일링 김윤경 기자, 김치형 기자, 김유리 리포터 세 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하승성님께서 표디 약속 있나요? 크크크크 급하게 마무리하시려고. 제가 또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공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조기 퇴근 분과 하나 했는데. 예, 이슈 하나 더 해야 되는데요. 제가 최저임금 얘기하다 너무 거의 몰입돼가지고 끝난 줄 알고 세 분 보내드리려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사과드리겠습니다. 인플레하고 최저임금 문제가 너무 시급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얘기했으면 너무 심각한 거 우리 다 인식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솔루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네. 그만하실 것 같았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인플레 얘기 잠깐만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인플레하고 최저임금 얘기. 네.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가 양극화를 고를 더 드러내는 그 예. 요인이 네네. 되고요. 그렇죠. 근데 저소득층의 임금인 최저임금만 이렇게 쥐어짜게 되면은 네. 사실 소득 불평등이 더 확대됩니다. 이 얘기 그러니까요. 정말 꼭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형편이 나은 대기업의 임금 인상을 오히려 자제를 요청을 하면서 네. 최저임금은 점진적으로 가겠다. 이게 이번 정부의 좀 입장인 것 같은데 네. 사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지 않는가. 알겠습니다. 네, 김유리 리포터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째 이어지면서 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생산 현장은 물론이고 주류 공급에도 차질이 빚어지면서 주점들도 소주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 단체들은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물류를 흔히 산업의 동맥이라고 하는데 곳곳에 차질 생길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난리인 상황이죠. 뭐 네. 철강 쪽도 막혀 있고요. 석유화학 쪽도 생산량이 뚝 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 자동차도 지금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거든요. 근데 네.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이 화물 같은 경우에는 물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의 동맥이어서 네. 이 부분이 이렇게 계속해서 막힌다라면 뭔가 지금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우리나라 수출에도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근데 지금 보니까 홍대나 강남에 있는 술집 네. 같은 경우에는 소주 당장 이번 주부터 팔 소주가 지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물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새삼 깨닫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업체를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네. 그 주류 업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디어 코로나로 인한 제한이 풀리고 네. 좀 이제 좀 손님들 오나 했더니 네, 네. 술이 모자란다. 아하. 이렇게 되면은 손님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지금 홍대나 강남에서 그런 좀 일들도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직접 가가지고 가져오는 방법도 택하는 그런 좀 얘기도 있기는 해요. 공장에 가서 직접 예, 아니면은 주종을 좀 변경을 하거나 음. 또 뭐 이제 아니면은 사재기도 하시는 그런 미리. 얘기들이 좀 나오고는 있는데 이게 네. 지금 사실은 파업 갈등을 빨리 마무리 짓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이런 네. 것들은 정말 미봉책이기 미봉책이죠. 때문에 예. 파업 갈등을 마무리 짓는 것이 힘들다 보니까 경영단체에서 이런 주장을 네. 합니다. 정부에서 화물연대를 상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2003년도에 화물자동차 운수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이긴 합니다. 네.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서 물류에 큰 지장을 줄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이 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노동계에서는 이건 사문화된 법이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거든요. 단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고 예. 그리고 이게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지금 노동자들하고 화물연대하고 그 회사 측하고 이게 해결점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계약서상 이 그 화물 노동자들을 자영업자로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라는 건데요. 네. 그래서 회사 측하고 교섭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그래놓고는 회사 측에서는 이들에게 그 업무 강행을
명령해라라고 법적으로 그때는 강제하라고. 노동자 지위를 네. 부여해서. 그때는 네. 또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게 네. 무슨 얘기냐. 노동자들은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네. 사실상 자기 모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실제로 정부가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그 사용할 수 있는 사유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라고 하는데 네. 이게 사실은 생각보다 크게 지금 업계에 번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경영하고 있는 이제 그 쪽에서 예. 노동자로 볼 것이냐 개인 사업자로 볼 것이냐를 두고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이런 모습을 보고서는 지금 화물연대는 일단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정부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음. 개입할 여지를 안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빨리 좀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제 프로파일링 오늘은 정말 여기서 마쳐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김유리 리포터, 김치영 기자, 김윤경 기자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